안녕하세요, 문어주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올가 토카라추크의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올가 토카라추크는 폴란드 국적의 작가로 1962년에 태어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로서는 시와 소설, 에세이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을 통해 2018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고 이드메인이 2019년에는 전년도에 선정하지 못한 2018년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로 지명되었죠. 신화적인 문체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올가 토카라추크는 이 때문에 사실 읽기가 쉬운 작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접해보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태고의 시간들은 199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올가 토카라추크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서 태고는 가상의 마을 이름이죠. 모두 84장의 짧은 챕터로 구성된 이 작품은 태고 마을의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술술 읽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셀마 라겔레프의 예스타베르링 이야기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죠. 극적인 재미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은근한 감동과 여운을 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태고라는 이름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미야오 집안 사람들입니다. 미야오와 게노베파는 부부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미시아와 이지도라는 남매가 태어납니다. 미시아는 나중에 파베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지도르는 루타라는 자기 또래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루타는 크워스카라는 여자의 딸입니다. 크워스카는 매춘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언자처럼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어떤 지역에는 태고란 이름의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미하오라는 이름의 남자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징집되어 러시아군으로 참전하죠. 그의 아내인 게노베파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없는 와중에 딸인 미시아를 출산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편 미하오의 귀환은 늦어지고 외로운 게노베파는 엘리란 이름의 유대인 소년에게 한눈을 팔기도 하죠. 한편 동네에는 크워스카라는 이름의 떠돌이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크워스카는 임신을 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마치 집시처럼 숲속을 떠돌며 사는 그녀는 예언자처럼 됩니다. 전쟁이 끝나 게노베파의 남편 미하우는 무려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태어난 딸 미시아를 정성으로 돌보게 되죠. 시간이 흘러 미시아는 10대 소녀가 되고 미하우와 게노베파 사이에는 이지도르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게노베파는 예언자인 크워스카가 자기의 둘째가 딸일 거라 했다며 이지도르가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않지만 미하우는 이를 일축하죠. 이지도르는 아기일 때 뇌수족을 알아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한편 장성한 미시아는 야심 많은 청년인 파베오란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을 애지중지하던 미하우는 딸 부부를 위해 2년에 걸쳐 넓은 집을 지어주죠. 미시아와 파베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 크오스카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루타라는 이름의 딸을 낳아 키웠고 루타와 미시아의 아들 이지도르는 가깝게 지내죠.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 땅으로 들이닥치는데 그들은 태고 마을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끌고 가 학살합니다. 전황은 급격히 돌아가 소련군이 참전해 폴란드 땅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폴란드 전역이 전장이 되고 말죠. 미시아의 집을 징발에 사용하는 소련군 장교 이반에게 이지도르는 많은 영향을 받는 한편 루타는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태고 마을 사람들도 참호에 대피하고 미시아의 집이 파괴되기까지 하지만 얼마 후 종전이 되고 나이 마흔 미하우와 게노베파는 사망하게 되죠. 한편 이지도르는 루타를 사랑하지만 루타는 그의 구애를 뿌리치고 우클레아라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못합니다. 루타 부부는 태고 마을을 떠나버리고 그녀를 잊지 못한 이지도르는 편지를 써보내며 상실감을 달래려고 하죠. 그러다가 공산국가가 된 폴란드 당국이 계속 서방 세계로 편지를 보내는 이지도르를 수상히 여겨 감시를 하는 통에
그마저도 중단됩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든 미시아 역시 죽어 부모의 묘 옆에 안장되고, 파베오는 동생 이지도르를 잘 돌봐달라는 아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지도르를 양로원에 보내버리죠. 그는 결국 양로원에서 사망하고 크워스카가 나타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알고 보니 이지도르는 크워스카의 아들이었고 게노베파의 진짜 딸 루타와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처남을 떠나보내고 장성한 자식들까지 모두 결혼시켜 내보낸 파베우는 홀로 남아 집을 지키며 늙어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개인의 시간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주지하듯이 이 작품의 제목은 태고의 시간들인데, 태고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 태고는 원래 폴란드어로 고유명사를 정했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인 태고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사실 태고는 폴란드에 실제하는 지명이 아니라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만들어낸 가상의 지역 이름이죠. 시공을 초월한 상징적인 단어로 지명을 지어낸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태고 마을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태고 마을이 폴란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폴란드의 유구한 역사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죠. 좀 더 확대해 본다면 태고 마을은 단순히 폴란드라는 한 국가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인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태고의 시간들이란 좁게는 태고 마을의 역사일 것이고,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폴란드의 역사, 나아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의 각 챕터의 제목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누구의 시간, 무엇의 시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사물이 붙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 신, 게임이 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 각각의 시간을 하나하나 챕터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자이크처럼 각각의 시간을 모아서 태고의 시간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작가 토카르추크의 역사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사는 각자의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는 개개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작은 흐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 작품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동식물과 사물에까지 비치는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따뜻한 시선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 것을 조언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개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해서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죠. 이 작품에서도 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에서 작가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인식하는 반면에 동물은 현재만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에게 있어서 주인이 외출을 하면 미래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영원히 없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건데요. 동물에 비해 과거와 미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특징인 동시에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점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 속에 시간을 묶어놓는다. 과거 때문에 고통받고 그 고통을 미래로 끌고 가기도 한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절망을 창조한다.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 지나쳐 그 과거의 고통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로까지 끌고 감으로써 스스로 절망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작품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인물들은 많지 않은데 대부분이 현재와 미래를 충실히 살아나갑니다. 다만 과거의 고통을 미래로 끌고 가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지도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루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죠. 그러고 나서 이지도르는 그 아픔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루타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가 하면 이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갈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후에 보여지는 이지도르의 행보는 과거의 고통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작가가 지목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일종의 시련과 장애 같은 것이 되고 만 셈입니다. 이지도르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고통에 계속 머무는 것이 자기 스스로 절망을 창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미시아의 딸인 아델카가 오랜만에 친정에 방문했다가 홀로 된 아버지 파베오와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죠.
아델카는 친정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커피 그라인더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그라인더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그녀가 그라인더를 꺼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녀는 가방을 열어 그라인더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백미러를 통해 아델카를 흘끔거렸다. 우리도 운전기사처럼 아델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이 그라인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라인더는 아델카의 외조부인 미아우 때부터 전해내려는 것으로 그가 군 생활을 할 때 얻은 것이고 미시아를 거쳐 그녀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그라인더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심되는 축은 미아우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미아우와 그 아내 게노베파, 두 사람의 자식인 미시아와 이지도르, 그리고 미시아의 남편인 파베우와 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이 작품 역시 비록 짧긴 하지만 한 세대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대하소설로 독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시간은 한정적이며 언제고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라인더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미시아의 그라인더의 시간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이 세계에서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 나아가 미시아의 그라인더는 태고라고 불리는 것의 기둥일지도 모른다. 결국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그라인더를 통해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역사와 세상의 중심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의 생각에 반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왠지 모를 서글픔마저 느끼게 되죠. 여기까지 태고의 시간들 줍줍이었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환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토카르추크의 작품을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